감사합니다. 저는 뭐 부족하지만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핵공학 박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핵 전략과 정책을 전공해서 박사를 한 것은 아마 제가 한국 1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뭐 제가 쓴 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한 1000편 이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뭐 이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정된 시간에 최근 것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북한이 농축시설 어디에 숨겼다 그러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또 북한의 우라늄이 품질이 높다 그러더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아셔야지만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그런 시간은 차후에 갖도록 하고, 오늘 핵무기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 왼쪽에 저게 핵실험 수소폭탄 터뜨린 장면입니다. 혹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얘기 이제 자세히 안 들어보셨죠, 그죠? 핵무기는 1세대 원자폭탄, 2세대 수소폭탄, 3세대 중성자탄 이렇게 진화가 쭉 됩니다. 자동차가 뭐 폰이 나오고 뭐 소나타 나오고 제네시스 나오듯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린 미국의 핵폭탄은 1세대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2세대 수소탄 핵실험을 한 건데요. 1954년 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미국이 핵실험 한 건데 깜짝 놀랐죠. 이렇게 폭발력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가 나왔습니다. 폭발력이. 참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밑에 보시면요, 폭풍파, 뭐 열파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저게 이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떤 피해를 입히느냐. 이제 6가지 파괴 살상 작용을 하죠, 핵무기가.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북한의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실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폭풍파, 열파, 방사선파, 전자자기파 이런 것들은 핵이 폭발할 때 초기에 그냥 발산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 핵무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이제 하죠. 폭풍파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터지면서 이 폭풍파, 엄청난 폭풍파워가 발산하면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건 싹 썰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눈을 깜빡할 여가가 없다. 핵무기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수십조 칼로리 에너지가 발산되는데요. 수십조 칼로리. 이게 수십만 분의 1초 사이에 발산되는데, 네가 거기서 눈을 깜짝거린다는 얘기를 쓰면 이거는 핵무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을 제가 하겠느냐. 그런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열파, 다 사람들을 다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휩쓸어 버리죠. 방사선파, 감마선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EMP, 전자자기파라고 하는 EMP. 이 파는요, 사람을 살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까이서 맞지 않으면 사람은 다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컴퓨터 회로들을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에서부터 집에 쓰시는 냉장고, 전화기,
자동차, 김치, 냉장고 할 것 없이 싹 다 작동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수단이 다 두절되고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도 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사실 문명 파괴 수단입니다. 지금 요즘은 컴퓨터 회로가 들어가지 않는 가전제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문명 파괴냐? 문명 파괴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이 썩어 나가면 그 이듬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병원에 수술받는 환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단하면 수술 못 받고 죽는 것이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EMP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도 제 강의 듣는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고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저보고 방송에서 잘 안 부르대요. 무슨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한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Anyway, 오른쪽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구멍이 24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미국의 핵 잠수함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의 위에 뚜껑을 여니까 24개의 구멍이 보이더라. 그 24개에 뭐가 실리는 줄 아시겠죠? 핵미사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이 잠수함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인데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잠수함 한 척이 톤수가 17,000톤, 15,000톤 이렇게. 그래서 잠수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잠수함 한두 척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 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에 핵미사일을 24개를 꽂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미사일 한 개에 핵폭탄, 탄두는 10개까지 달릴 수 있다. 네. 그 미사일 하나가 날아가서 10개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핵무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떼지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고도에 가면 분리가 돼서 자신한테 입력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독립비행을 하는 겁니다. 가공할 무기죠. 미사일 하나 쏘면 거기에서 10개가 새끼를 쳐서 나가서 원하는 도시들, 세계 어느 도시든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죠. 이 한 개, 10개 실린 것 중에서 한 개의 위력이 히로시마 폭탄의 한 7배, 8배. 만약 거기다가 좀 화력이 큰 걸 실으면요. 450킬로톤 이런 걸 실으면 한 25배.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탄 같은 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2방 맞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무기들에 비하면 그건 장난감이죠. 그러면은 이 잠수함 한 척이 뿜어낼 수 있는 핵폭탄 숫자는 모두 240개가 되고요. 이 잠수함 한 척이 가지는 폭발력, 행사할 수 있는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나라들이 사용한 모든 총폭탄의 8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게 핵무기입니다. 이런 게. 참 사람들이 핵무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레이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핵 잠수함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핵무기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제부터 제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핵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북한의 핵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슬쩍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북한의 핵시설들이 있는 장소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북한은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고, 한국 전쟁 끝나면서부터 시작한 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북한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광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또 대단히 많습니다. 매장이 대단히 많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맨 오른쪽 위에 사진은요, 미사일 발사기지입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도 한 20군데 가까이 이렇게 건설해 놨는데, 저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고요. 핵무기를 쏠 때는요, 이동 발사대라고 해서 큰 트럭 위에 핵무기를 장착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핵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네, 이동 발사대를 이미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 발사 기지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고요. 오른쪽 밑에 지도는 북한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장소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만 가진 게 아니네? 네, 아닙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지금 신문에 가려서, 핵무기에 가려서 과거 보수정부 때도 언론인들은 원래 뭐 참 눈앞에 이렇게 뜨거운 것만 쫓아다니시니까 계속 핵 얘기만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핵보다 화학무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고 생물무기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일체 보도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글 써봤자 who knows 아무도 눈길조차 안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북한이 가진 핵시설 중에서 가장 중심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영변 핵연구단지입니다. 예. 영변 핵연구단지의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영변 단지에만 건물들이 한 39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다 있어요. 거기 원자로도 있고 제철도 있고 농축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뭐 기술적인 설명을 제가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른쪽 밑에 글을 보시면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북한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다. 9번째 핵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미사일로는요, 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면 핵폭탄을 만들면 핵폭탄을 손에다 들고 가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어딘가는 투발할 수 있는 수단에 실어서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핵을 투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물론 비행기고요, 항공기고요. 미사일 실력으로는 글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정도 빼고 나면 그 다음 북한, 인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입니다. 이미 상당한 미사일 강대국이죠. 화학무기는 아마 지금쯤 북한이 세계에서 최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화학무기들은 1997년에 화학무기 폐기 조약을 맺어서 다 폐기를 했고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진 화학무기는 워낙 많아서 약속 시한 안에 다 폐기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폐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화학무기 폐기 조약에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할 의사도 없죠. 지 맘대로죠. 사각지대입니다, 완전히. 마치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물무기는 아마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강대국이 북한일 겁니다. 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가 얼마나 무서울까? 이걸 뭐 쉽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정한 지역을 재래군사력으로 초토화를 시킨다. 재래군사력은 뭐 총, 군함, 뭐 탱크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100원이 든다 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지역을 핵무기를 가지고 초토화시키면 10원만 들면 되는 것이고요. 화학무기를 쓰는 것 같으면 1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생물무기를 쓰면 0.1원이면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이미 WMD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많이 가진
WMD 강대국이다. WMD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는 더 이상 전문 용어가 아니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무기. 여러분들 영어 실력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WMD가 뭐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네, 대량 살상무기 강대국이다. WMD 강대국이다. 네. 그 집에 가서 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얘야, 북한이 WMD 강대국인 줄 알아? 이렇게. 그럼 아들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셔요? 그러면 야, 이 녀석아, 내가 김태우 박사한테 제대로 배운 거야. 이렇게 탁 폼도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게 북한의 실력입니다. 자, 이런 실력을 가진 북한이 최근에 뭘 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핵실험 몇 번 했죠, 북한이? 예, 6번 했습니다. 2006년에서부터 작년까지 6번 핵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수도 없이 쏘았죠. 예?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터뜨려보고 이게 제대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계속 성능 점검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 생산했고, 그 다음에 이걸 미사일에 실어서 원하는 대로 날려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쏜 게 우리가 추적하기로는 25회, 작년에도 한 17번 이렇게 쏘았습니다. 각가지 입맛 나는 대로 그냥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그냥 쏘고 싶은 대로 다 쏘았습니다. 다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든 말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를 전문용어로 제 같은 전문가가 전문용어로 BJR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BJR 스테이트.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아시겠어요? 베제라의 약자죠. 베제라. 예, BJR 스테이트. 예.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미사일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미사일을 북한이 이렇게 쏜 게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서 쐈죠. 그 이유는 4,000km, 5,000km, 8,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는데 진짜 제 거리가 나도록 쏘면 그 다른 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바다 쪽으로 쏘면 저 바다 태평양 쪽으로 쏘면 일본도 넘어가야 되고, 이게 뭐 그 근처에 있는 배들이 또 아우성을 치니까 국제사회에서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영토가 좁은 북한이 자기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로 공중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가 얼마 올라가느냐, 그거를 전문가들이 저 높이로 발사하면서 이걸 고각 발사라고 부르는데, 이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바꾸어서 쏘면 얼마가 날아갈까? 금방 계산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 바로 그 환산했을 때, 정상 각도로 쏘았을 때 거리를 환산한 도표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싹 다 실험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용어들이 좀 흉측하죠. 예? 단거리, 중거리. 단거리, 중거리는 알겠는데 대륙간 대륙간 탄도탄 이건 뭔지 모르겠다. 네. ICBM. 예. 이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은요, 날아가는 사거리가 8,000km가 넘어가면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명칭을 붙였느냐 하면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그 정도 거리면 건너가죠. 태평양 건너는데 한 8,000km면 건너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게 태평양도 건너고 워싱턴, 뉴욕, 시애틀, LA 다 때릴 수 있다는 거리를 과시를 한 겁니다. 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죠. 아니, 감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미국은 남북전쟁 빼놓고 나면 본토에서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전쟁을 했죠. 북한이 미국을 겁주고 협박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북한이 왜 미국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고 마치 핵전쟁이라도 한판 하자는 듯이 달겨들었을까? 작년만 해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잖아요.
4월 달에도 그랬고 8월 달에도 그랬고 뭐 괌을 때리느니 마느니 뭐 그러니까 또 미국은 또 뭐 북한을 철저하게 파괴하겠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미국은 핵폭탄을 뭐 6,000개, 5,0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이렇게 급박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핵심을. 거기에 제가 용어를 계산된 광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용어는 옆에 있는 영어를 한국말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이 단어에서 뭐 이렇게 오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rational 하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rational. 그죠? irrational 하다는 것은 미쳤다는 뜻이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비합리성의 합리성. 미친 짓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안 미친 것이다. 그게 계산된 관계죠. 이건 뭐 전략 용어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펼쳐온 전략, 적어도 작년 말까지 펼쳐온 전략은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서 겁박하는 주된 목표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손에 불을 켜고 맹세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가장 큰 목적은 국내에는 정권 유지에 있고 체제 유지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남 전략입니다. 이 대남 전략의 핵심은 미국을 떨쳐내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이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1950년에 북한이 6.25 전쟁을 도발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을 압박하고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이 적화 통일을 무산시킨 것이 유엔군이고 미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요, 한국은 보잘것없었잖아요. 1970년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력과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결코 남침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한미 동맹 때문에 못한 거죠. 그리고 한국이 또 굉장히 70년, 8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뭐 저는 1976년에 저는 대우 개발을 처음으로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저도. 매년 10%씩 막 경제 성장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걸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클 수 없었죠. 미국 시장은 한국한테 완전히 수출 시장으로 확 개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싫든 좋든 우리는 한미 동맹을 딛고 안보와 경제를 다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놈의 한미 동맹을 저들에 두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남 전략의 1차 목표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미국을 한반도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 북한이 핵 위협을 미국에 가하고 했던 겁니다. 그 본심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적어도 작년 말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유화공세를 펼치고 많이 달라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로 달라졌는지는 이따가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위협을 가했던 그 주된 이유들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상회담 이후부터 최근 사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1차 정상회담, 뭐 잘 아시다시피 4월 27일 날,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제1차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것이 제1차고요. 제2차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평양 간 게 제2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은 3번 했는데 마지막에 한 것을 사람들이, 아니, 언론인들도 제3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제3차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그러면 역사에서 없는 거냐. 그 3차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자들이 자기도 모른대요.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따라 부른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자, 어쨌든 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이건 이미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신년사에서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대화하겠다는 용의 표명을 했고 평창올림픽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미국한테는 쓴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니는 까불지 마라.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분명히 이게 화해를 하자는 화해의 제스처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안에 키워드는요. 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에 외세 배격, 자주 이런 겁니다. 북한이 외세 배격, 자주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그 맥락이 전부 다 어떻게든 미국을 떨쳐내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게 이제 김정은 문재인 제1차 회담이 되겠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내용은 여러분들 신문을 쭉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뭐 교류 협력하자는 얘기 많이 들어있고요. 또 연내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자 하는 말도 들어있고요.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다 하는 말도 들어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분석해서 깊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판문점 공동선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남북한 관계에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여는 굉장히 밝은 어떤 빛을 주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주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여기에도 여전히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까불지 마라. 우리는 미국하고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우리 민족이 우선이다. 외세 배격, 자주 이런 얘기가 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의 공동 목표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다. 이게 왜 문제인가? 왜 전문가들이 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내려오면서 한결같이 국내에서 했던 얘기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성취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구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런 겁니다.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는요, 남한에 미국 핵무기가 있을 때입니다. 전술 핵무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일성이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정일이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는요, 김정일은 핵무기를 이제 만드는 게 상당히 무르익어서 핵실험도 하고, 김정일 때 이미 핵실험 했잖아요. 2006년에 했으니까. 김정일이 사망한 건 2011년이니까. 그때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남한에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 철수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와서 한반도를 돌다 가고, 폭격기가 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북조선, 우리 공화국에 핵 위협을 가해왔다. 이게 완전히 소멸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핵을 관두고 말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검토할 문제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역시 조선반도 비핵화 똑같은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요,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이렇게 됩니다. 그 영어로 갔다가 이게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 이 용어가 그 용어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용어를 모를 리가 없지. 알죠. 알지만 야,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순간 대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예. 국민들은 알아야죠. 그걸 정부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용어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라니,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쪽은 북한뿐인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건데 무슨 놈의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사실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이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정적들을 가지고 있죠. 뭐 많은 괴담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세금 탈세했다는 둥,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둥, 오만 가지 괴담에 시달리고 있고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지요. 동맹국들을 향해서 돈 더 내라고 사정없이 몰아붙이지요. 참 당황스러운 측면이 참 없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달에,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우니까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또 이제 임기 2년 지나가면서 다음 재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외교적 업적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걸 북한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북한 가서 얘기 듣고 워싱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 좀 보자고 그러는데 좀 제발 좀 만나주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공동성명, 이게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난 건데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폐기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도 여전히 두루뭉실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사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 전까지 미국은 북한 핵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겠다, 이제 그런 용어, 시비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용어가 슬그머니 들어가고 그냥 미 북한 간에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껴안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직후만 해도요, 저희들 전문가들은 일말의 희망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참 이상한 언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 깊은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을 완전히 벗겨내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차 정상회담이 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깜짝 잠깐 북한 판문각에서 잠깐 만난 게 이제 4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9월 19일 날 평양 가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만난 것이 이제 제5차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부터는 남은 시간은 5차 정상회담 평양에서 합의한 평양선언, 그 중에서도 부속 서류로 첨부돼서 양국 국방장,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여기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핵 문제 협상 상황을 쭉 이렇게 한눈에 보시도록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제5차 바로 며칠 전입니다. 9월 19일. 여기에 성과 쪽을 보면요, 뭐 당연히 성과가 있습니다. 예. 남북 상생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 하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인도주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 예,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괜찮은 개선이다. 그다음에 민족 동질성을 확인했다. 뭐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기념사진을 찍고 천지에서 물을 떠담고 뭐 굉장히 그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민족적 동질성 확인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부분적 진전이 있었다.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에 있는 핵단지에 있는 핵시설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제가 앞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동창리가 뭐 어떤 데인지. 자, 이 동창리는 이 그림에서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발사장을 봐야죠. 예, 미사일 발사장. 이 왼쪽 끄트머리 신의주 쪽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 저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북한은 저걸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마치 우주 개발을 하는 데처럼 그렇게 근데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거기에는. 네, 이거를 그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달고 있는 엔진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엔진이 얼마나 추력을 내는지 이런 걸 그 엔진을 테스트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발사장에는. 거기에 엔진을 걸어놓고 팍 이렇게 불을 내뿜어 보는 겁니다. 예? 그거 하고 그다음 실제로 발사할 때는 이렇게 거치를 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치대, 발사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거를 영구 폐기하겠다. 이 얘기가 미국한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미 국내에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미국 자기 국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준 겁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위협해?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설렁설렁. 아니 이래다가 우리가 저 북한이라는 못된 나라한테 핵미사일 맞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한국 도우려고 하다가 북한한테 핵미사일 맞을 수 있어. 그 한국을 왜 도와? 한국 돕지 맙시다. 이런 여론이 그게 북한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발사장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쏘는 발사대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떡을 하나 준 겁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말고도 발사대가 수두룩 뻑뻑하게 많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북한에 이동 발사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다. 그 다음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 이거는 이 사진 중간에서 보시다시피 영변이 북한 핵시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면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북한 전체에 산재한 핵시설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무슨 단서가 붙어 있느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국민들은 그렇게 읽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종전선언 서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제재 완화 안 해주고 그거 안 해주면 영변 핵시설은 그대로 가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협상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전은 있었지만 미미한 것이다. 그다음 맨 밑에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 문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건데, 이것도 성과가 있다면, 이따가 많이 제가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북한의 완충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많이 줄였다. 이런 것들이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제가 정리했듯이 많은 문제점도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남북 상생 새 시대를 연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건데, 그걸 어기고 대한민국이 문을 열어 제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해서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해결해야 될 인도적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 하나뿐입니까? 6.25 때 잡아간 우리 적어도 4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지금까지 불법으로 억류해서 북한에 살다가 대부분이 다 그냥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몇십 명, 몇십 분 살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실종,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들 8만 명, 군인이 한 8만 명, 북한이 우리한테 포로로 돌려준 사람들은 만 몇천 명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 정말 피나는 세월을 자식들은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가 다 지금 다 늙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북한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하류인생 살다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고,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내놓은 것은 그냥 미끼 하나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남긴 더 심각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할애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 이 강의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강의를 하셨던가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한 35분 정도, 30분 정도 했죠. 예. 핵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한 석 달 동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맨 왼쪽 지도를 보시면요,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5지역에 대해서, 5군데 장소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러니까 공중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바다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휴전선 지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네 번째는 한강 하구 수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5번째로는 철원지대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바다, DMZ, 한강, 철원, 이 5군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 공중에 대한 합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강원도 쪽, 동부전선 쪽에는 이 북한 20km, 우리 20km, 40km, 그러니까 폭이 남북한 80km 폭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죠. 그 다음에 이 서부전선 쪽에는 20km, 20km, 남북 합쳐서 40km의 비행기가 날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는 그보다 좀 더 폭을 좁혔지만 역시 헬기도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북한이든 남한이든 비행기를 띄우지 마라. 풍선도 띄우지 마라. 헬기도 띄우지 마라. 예. 그러면 공중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공중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다에 대한 약속은요, 바다에 대한 약속은 이 사각형, 지도 양옆구리의 사각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동해와 서해의 평화수역이라고 저렇게 사각형으로 수역을 정해서 이 안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 쏘고 훈련하고 이거 하지 말라. 사격하지 말고 한포 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지상 이 휴전선 부근에는요, 중간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이 중간에 있고, 북쪽 2km, 남쪽 2km, 폭 4km로 이렇게 쭉 DMZ, 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게 동해안에서부터 이렇게 서쪽 한강 끝나는 때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안에 감시초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감시초소는 그 선상에 있든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감시초소를 그 안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요. 우리도 몇 개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은 남북한 초소가 적어도 4k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이렇게 마주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돌출한 감시초소들을 상호 동수로 11개씩 우선 철수하자. 이게 이제 합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강 하구 수역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DMZ 비무장지대는 동해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경계도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요. 한강의 폭이 확 넓어지는 지역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서해바다로 나가는 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까지 이것을 우리가 한강 하구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정전협정에서 중립수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이 아닌 민정경찰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 활동을 보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 배들이 들어와서 고기도 같이 잡고 뭘 하도록 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 하구에 대한 합의고요. 다섯 번째, 철원 지역에는 철원이라고 하는 데는 6.25 전쟁 동안에 밀고 밀리던 그 중부 전선에서 전선이 교착되어서 밀고 밀리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 이런 고지인 그 고지들이 그 두 개의 고지가 지금은 DMZ 안에 들어 있습니다. 4km 폭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한국군, 중국군, 또 프랑스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묻혀 있을 텐데 발굴하자, 유해 발굴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발굴하는데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이 5가지 합의, 이 5가지 합의가 왜 문제가 심각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공중 하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대한민국은 방자이지 공자가 아닙니다. 방어하는 자지 공격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북한은 공자이지 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있는데 도둑놈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2명, 3명, 10명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을 방지하는 경찰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눈하고 귀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은 공자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으면 어떻게 방어를 하자. 이런 감시 정찰 활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압니다, 북한도. 그래서 북한은 공중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상대를 살펴보는 정찰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백두검강 정찰기, 미군이 운용하는 U2기 같은 것들이 수시로 휴전선 인근을 동서로 비행을 하면서 북한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건 공군이 운용하는 거고요.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도 있습니다. 무인기. 무인기를 띄워서 한 20km 최전방 지역의 이상 징후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되는 거죠. 하더라도 뒤로 40km, 20km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상당 부분 틀어막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참 안보 원칙에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북한이 방자고 우리가 공자라는 몰라도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데 방어하는 나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다.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 해명 자료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사실 저도 참 국방부에서 그 해명 자료를 작성한 현역 군인이 속으로 본인도 알면서 그걸 작성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그렇게 넓으면 그 폭 안에 우리 항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북한의 야포, 방사포 같은 것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될 상황이 처했을 때 그걸 사격을 하는데 부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40km보다 훨씬 더 길게 날아가는 정밀 미사일이 많은데 비행기에서 쏘는 거 그거 40km 문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40km 안쪽으로 날아가는 거리는 짧지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은 그러면 안 쓸 생각인가요? 그럼 그 무기 왜 비싼 돈 주고 왜 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이담 같은 무기는 비행기에서 싣고 30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거는 건물 단위가 아니라 창문 단위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저 건물을 부시라가 아니라 저 건물의 세 번째 창문을 부시라. 그런 거 가지고 북한이 야포, 방사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쓰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럽다. 차라리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우리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 먼저 양보해서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려고 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얼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공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U2기는요, 공중 20km까지 고공비행을 하면서 북한 쪽을 160km까지 내려다봐요. 근데 이건 이제 뒤로 쭉 물러나야 되는데 상당히 몸과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합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북한이 합의해놓고 우리까지 그러면 그거 적용하라는 얘기냐? 적용받겠다라는 동의를 아직까지 미국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 쪽에는요, 특히 서해 쪽이 문제인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방 한계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해상 경계선 아닙니까? 주권선이고 영토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북한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토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거리 등면적 적용을 해서 수역을 정해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남쪽이 쑥 내려왔습니다. 예, 남쪽 바다. 그리고는 그 합의서 내용의 어떤 부분에도 현 NLL을 인정한다, 준수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바다를 내주고 북한 바다는 적고 우리 바다는 많이 포함하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계선에 NLL을 준수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런데 싹 빠졌어요. 사실상 NLL이 무력화, 그게 아니면 희석, 약화됐다.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일차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병영도, 우도, 연평도, 그 서북 5도도 우리의 군사력은 조그마한 섬과 바다에 배치되어 있고 북한의 4군단 군사력은 육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육지에서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뭐 대포 끌고 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만 못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방자의 입장에 맞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떻게 방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불이익을 뒤집어야 하느냐?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물론 북한이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 좋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달리 또 생각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북한이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고기잡이 배에다가 그냥 특수부대들 태워가지고 염탐하고 그냥 또 도발하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서쪽 바다 수도권의 옆구리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유지합니까? 세계 제1의 인천공항 어떻게 지금처럼 평온하게 유지합니까? 불안 속에 유지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력의 절반을 포용하는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옆구리가 취약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자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처음부터 서해 바다는요, NLL을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게 제 같은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다음에 육지,
그 감시초소, 휴전선의 감시초소. 상호 11개씩 감시초소를 철수한다 하니까 마치 균등하게 된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의 감시초소는 우리보다 3배쯤 많습니다.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11개씩 철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20%를 깐다, 철수한다. 이거는 말이 될지 몰라도 동수로 철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210km고요. 서울까지는 60km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격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면전쟁을 준비해서 북한 쳐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제성장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자이기도 하고 수도 서울까지 지축이기도 하고 한번 뚫려서 문제가 생기면 작전상 후퇴가 있을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가졌는데 거기에 양쪽이 감시초소를 철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북한은 감시초소 필요 없어요. 네. 공중에서 감시정찰 비행기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북한이 더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도발하지 않는 이상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불리하게 됐다 하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요. 한강 하구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김포반도 쪽으로 나가보시면 철책선 나오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예, 김포반도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면 그 하구는 바로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철책선 걷어내고 뭐 군사 감시하는 시설들 걷어내고 거기에 뭐 민간인들, 남북한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북한이 나쁜 마음 먹으면 김포반도에 특수부대 상륙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네? 군사 전략을 전공하는 분들은요, 한반도 지형을 보고 딱 첫눈에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수도 서울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곳은 김포반도다. 왜? 그게 김포반도에서 전부 평야입니다. 산도 없고요. 그냥 거칠것이 그냥 바로 서울까지 바로 도로입니다. 참 북한이 좋은 마음을 먹고 나쁜 짓 안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쁜 마음 먹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안보를 준비한, 그게 안보의 기본이거든요. 안보는 상대가 입으로 말하는 약속이나 손으로 쓰는 서류를 보고 안보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안보하는 사람들한테서. 그 원칙에 다 어긋나는 것이라서 안타깝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은, 참 이 부분은 제가 참 감회에 젖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라고 하는 데서는 철원 평야의 그 중간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 두 개인데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유엔군이 와서 다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당시 중공군이 밀고 오면서 다시 일사후퇴 서울 다시 비워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서 중부전선에서 교착이 됐는데,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중부전선에서 전투가 더 치열해졌잖아요. 전쟁이 멎기 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았는데, 백마고지 같은 데는요, 1952년 10월 달에 백마고지에서 전투, 그 참 유명한 전투죠. 열흘 동안 죽고 죽이는 그 정말 백병전을 벌였는데, 열흘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뀌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중국군은요, 인해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정말 중국군은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 고지가 그 백마고지고, 그 옆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이 정전협정 이전에 중부 전선을 꽉 터주고 내려오려고 막 그 전투가 화살머리 고지 전투인데 두 번째 큰 전투가 있었어요. 52년도의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싸웠어요. 프랑스 대대가.
프랑스 대대가 중국군의 사단병력을 상대로 싸웠는데 그 프랑스 대대가 지켜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대대병력의 태반이 그냥 전사 내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는 1953년 휴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휴전을 한 달 앞둔 6월 달에 중공군이 또다시 마지막 밀고도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한국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군은요, 백마고지와 이 화살머리 고지 양쪽을 향해서 1개4단씩 내려보냈어요. 우리 연대가 지키고 있는 고지에 중국군이 사단을 하나씩 투입해가지고, 정말 백병전,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 끝에 화살머리 고지는 점령을 당했고, 그러나 우리 군이 다시 반격을 했고요. 반격을 해서 다시 결국은 되찾았고요. 그 과정에서 미 공군, 미 포병 필사적으로 지원했고요. 그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노병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 곳인지. 만약에 그때 그 프랑스 대대가 싸워주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 군이 방어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휴전선 선이 지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초롬평야 밑으로 쑥 내려와서 휴전선이 그어졌을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굳이 지적하라고 한다면, 거기가 6.25 때 남침 통로 아니었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전면 침공할 때 통로 2개가 뻥 뚫려 있는 데가 의정부 서울 통로와 철원 통로 아닙니까? 그 통로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건데 다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참 찝찝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뢰는 또 묻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지뢰 아니라도 이런저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이 손잡고 유해들을 그 일부만 찾겠지요. 아주 일부만 찾을 텐데, 그래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관련해서 덧붙여야 될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을 해서 그 관들을 앞에 놓고 기념사진 찍고, 또 그것을 정치적, 외교적 취적으로 삼기 위해서 소위 선전에 집중하는 이런 양태를 보인다면 정말 국민은 크게 분노해야 된다. 네, 크게 분노해야 된다. 우리 국민은 거기서 유해가 나오면요, 조국과 국가의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도록 성원하고, 정말 옷깃을 여미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성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중국군이나 북한군 유해들도 정중한 예우 속에 돌려보내야 한다. 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적군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인도주의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유해 발굴을 계기로 잊혀져가는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6.25 전쟁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소개 안 돼 있고, 그 이후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다시 다 왕창 다 빠졌고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벌어졌던 마사다 전투를 아직도 유태인 자기들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참전 용사들이 소수지만 생존해 계시는 60년밖에 안 된 전쟁을 우리 아이들의 역사책에서 까맣게 지워버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번 유해 발굴을 계기로 다시 한번 6.25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프랑스 군 얘기를 했지만요, 프랑스 중에 장 르우라고 하는 프랑스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살머리 고지에서 1952년 전투에 참여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그
프랑스 육군 병장이었습니다. 당시 19세 소년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서 재작년에 84시를 일기로 작고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같이 싸우다가 수많은 동료들이 산화한 한국의 격전장에서 영면하고 싶다. 그래서 그 유언을 프랑스 참전용사, 참전군인협회가 받아서 한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한국 대사관이 보훈처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에 바로 화살머리 고지 부근의 민통선 지역에 안장됐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가슴 저미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화살머리 고지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수많은 유엔군들이, 수많은 프랑스 군인이, 미군이, 수많은 중국군이 왜 거기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무명용사가 돼서 65년 동안 차디찬 바닷속에 그냥 땅속에 그냥 묻혀 있어. 왜 그래야 됐는지. 젊은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왜 프랑스 사람 여기 와서 묻혀 있는지 젊은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만약에 유해 발굴 공사를 계기로 이런 걸 하지 않고 남북이 그냥 기념 행사에 치중한다면 우리 국민은 또 한번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